두 번째 주제로 군중화는 그림을 그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스스로 절제를 하지 않는다면, 삶 자체가 절제하지 않는다면 이 군중화를 지속적으로 그리기 어렵습니다. 두 가지 뜻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움의 대상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이것은 역사를 그리고 현실을 그리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어떻게 정치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서울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땠을까 하는 걸 객관적으로 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물의 특징을 살리는 것도 살리는 것이지만, 너무나 분위기에 의하여 전체적인 운동감을 살리게 되면 대부분 그림은 죽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객관적 사실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그림이 되게 하느냐. 만약에 이전의 역사화가 그림이 되게 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역사적인 객관성을 그대로 일정한 거리에서 보고 유지하는 것, 그런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은 단원 김홍대에 의해서 조선시대 때 그려지기도 했고, 조선 역사 속에서 이 계회도라는 형식으로도 그려지기도 합니다. 역사성이 있는 그림 양식인데, 그것을 과거의 것대로 하지 않고 현대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부분은 조금 독특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중화를 그리고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술은 존재하지 못한다. 어렵고 인간에 대한 철학 없이 작가의 인식은 확산될 수 없다, 확장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이 어긋나와 있는 것이 일제시대뿐만이 아니고 해방 전후뿐만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 속에서도 부조리와 그리고 부정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과연 그것은 훗날 역사가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는 역사적 관점으로 놔두고 화가로서 사가의 입장에서 기록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렸던 그림입니다. 역사는 사실입니다. 우상은 허상이고요. 살아있는 생동하는 역사를 우상화시키고 교화시켜서 종교적 감정으로 숭배한다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역사화를 그린다는 것은 자칫 사실이 아닌 것을 자기의 해석을 집어넣을까 봐서 매우 조심스럽고 접근하지 못합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지조와 신념이 약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고 죽은 뒤에는 남으려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한 인생은 죽은 뒤에 평가한다고 하고, 논문도 죽은 뒤에 나오죠. 현세에서 영달은 영달하고 죽은 다음에야 모르겠다. 이 부분은 이 사회가 변절자가 출세하거나 또는 불신사회를 만드는 한국적 비극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993년에 이제 명기대학교 학생인 강경대라고 하는 학생이, 신입생이 시위를 하다가 담을 넘어가고 있는 학생의 다리를 백골단이 잡아 끌어서 쇠몽둥이로 때려서 죽입니다. 슬픈 일이죠. 무슨 자격으로? 저는 분노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때려 죽인 것을 보고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버렸어요. 내가 너희들을 증언하리라 하고 계속 울면서 연세대, 다음에 연세대학에 아마 세브란스에 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학에서 출발해서 신촌으로 통하여 시청학까지 가고 이제 가는 장면들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당시의 정황이 시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촌장에 시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아주머니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경꾼도 물론 있고, 우리 국민 다 죽이는 노태우 정권 물러가라라는 그 당시에 거리 행진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재현합니다. 그리고 앞에 경찰들이 막으니까 경찰들을 향해서 이제 몽둥이를 들고 길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과 이를 따라가고 있는
외신 기자들, 그다음에 이제 장례식이지만 흥을 돋구고 사람을 또 흥분시켜야 되니까 꽹과리를 치고 있는 그 당시에 어떤 일들에 대한 모습, 그리고 선두차부터 이걸 전체를 한 10kg 정도 것을 W자로 구불구불구불해서 집어넣어서 마치 한 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제가 암각과를 통하여 배운 사실입니다. 첫 시간이나 둘째 시간에 들었던 분들은 혹시 이해하시겠지만 사냥의 전 과정을 하나의 화면에 농축시켜서 그린다는 기법은 서양에 없습니다. 동아시아의 독특한 기법이고, 이게 고구려 고분묘카로 넘어오다가 조선시대의 단원 기몽도로 연결되어지는 매우 우수한 전통적 방식입니다. 저는 그것을 차용했습니다. 옛것을 차용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도 유효하다면 옛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것이 현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것 그대로를 이제 그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시신이고, 하여튼 원형에 충실한다는 것을 기록하는 생명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할 때 이 그림이 박스 기사로 뉴욕 타임즈에 나왔습니다. 역사의 행렬, 한 젊은이의 시위하다가 죽은 학생을 기리는 추모 행렬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고요. 이게 좀 서투르고 어설프지만 그 당시에 다니면서 연세대학교 앞에 굴다리나 신촌 이런 데 다니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사람들을 섭외하고 했던 결과 이제 거의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도록 그림을 그리려고 했고, 조금 얼굴 크기가 뭐 크고 작거나 그러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울분에 대한 느낌, 죽음에 대한 애열픔, 이런 것들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마음 먹고 또 그림을 그립니다. 8m짜리 그림입니다. 선으로만 그렸어요. 왜? 모든 욕심을 빼고 예술의 어떤 효과, 이 부분을 무미건조하게 만드는 것만이 그 당시의 기록을 하는 것이 낫겠다. 예술성이 조금 퇴보하고 예술성이 손상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기록을 그림의 형식으로 남기는 것이 나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런 그림들은 다른 여타의 민중미술계열의 작가들한테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들이 저를 회색 분자라고 욕했던 그들이 이 그림을 보면 저한테 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돌을 던져서 항거했던 것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저는 예술가의 일은 붓을 가지고 싸운다, 붓이 칼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백골다는 모습들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은 역사 속에 들어가 있죠. 1001번 백골단 모습, 최루탄 가지고 뛰고 무서웠습니다. 빠바바바방 쏘기 시작하고, 이걸 보러 다닐 때 방독면을 쓰거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눈알이 뻘겋게 충혈되고 온몸으로 콧물이 질질 흘리면서 구토를 하면서 다녔던 현장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찰들입니다. 뒤에 아엔능 고개의 포진에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이걸 전시했을 때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요걸 보고 나서 이거 보면 코카콜라거든요. 그 당시에 코카콜라에서 돈을 주어서 만들었는데 신림동 똥 누르면 신림동 번호가 찌찌찌찌 나온 이게 번호판이었어요. 만약에 안암동 그러면 7-1번 찌찌찌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러 왔던 재벌 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작가가 조금 좌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인가 봐 그래요. 그래서 왜요? 빨간색을 칠했잖아. 코카콜라 먹으면 빨갱이가 먹는가 봐요.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간판에 빨간색이 10%만 넘어도 간판 내렸잖아요. 90년, 2000년도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색깔을 개념화시켜서 관념으로 해석하게 되면 곤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술은 자유가 목적인데 자유를 억압하는 순간에 예술은 퇴보해버립니다.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고요. 연결되는 동작입니다. 연결 동작 속에
코카콜라 그 입고 외신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지랄탄을 쏘면서 막 포포포가 터지고 있고요. 우리가 경찰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집시법 위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이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찰이 화염병을 던지면요. 이 사람들은 정당한 공무를 시행하고 있을 걸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는 못 그랬어요. 제가 지금 남겨놨어요, 밑그림을. 경찰이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이 돌을 던져서 학생들을 어떻게 피를 흘렸는가에 대한 사진 자료들이 저한테 많이 있어요. 역사는 한쪽 측면에서 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 지배자나 또는 이긴 자의 편에서 보는 것도 동시에 똑같이 지금 그려보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안 그랬지만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제가 좀 관찰을 했어요. 화염병을 던지고 학생만 화염병 던진 게 아니고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쓰레기차입니다. 쓰레기차. 학생의 시위를 나가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죽였던 이 학생의 슬픔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길을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어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난주도에 왔다 갔다 하는 쓰레기를 실었던 차를 앞에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여타 갔다 몇 줄로 갖다 놔버립니다. 위대한 결정인지 정말 죄받을 결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차가 막 이 페퍼포구를 쏠 때에는 이 차가 움직이면서 쏘거든요. 2019 여기 움직이니까 따라갑니다. 학생들이 여기다가 체력을 이제 화염병을 던질까 봐서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쓰레기차 앞에는 무엇을 또 놓냐면 이렇게 장애물을 놓아가지고 무슨 강철로 되어 있는 끈으로 칭칭 묶어놨습니다. 절대 풀지 못하게.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끈으로 엮어서 잡아다니는데 앞에 HB물도 갖다 놓고요. 참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학생들 시위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를 보면 어떻게 HB물 철거하고 힘을 합쳐서 없애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당시에 지휘하는 사람이나 일사불란하게 너나 내가 없이 그걸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여학생도 힘을 보탭니다. 같이. 길거리에서 있는 보드블록은 다 깨가지고 어떤 학생은 우리가 뭉쳐야 시민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하십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학생은 보드블록을 깬 것을 날르고 소리 지르고 서로 날라주고 뭐 했던 이런 것들이 또 한쪽에서는 민주진료대가 있어서 다친 학생을 진료하고 마치 무슨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처럼 전부 쌩댕이들이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희한했어요. 민주화에 대한 열망, 불의한 정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저 일치된 것이 없다면 이랬을까? 저는 이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인생 끝났다라고 이 얘기를 듣습니다. 화가가 살아있는 우리 역사를 그리는데 이게 좌파적 성향으로 너는 이제 큰일 났다. 대학교 교수되기는 글러먹었다.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학교 자체가. 그런데 현실에 기초하지 않는 학문은 때에 따라서 조금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델을 세우면서 사진을 바탕으로 이제 그림을 오랫동안 그리게 되고 그 당시 피켓에 근거를 두어서 이제는 우리가 투사로 나설 때 가야 하네 우리 함께 어깨 걸고 해방의 그날까지 강경대를 살려내라 뭐 이런 것들 이제 민자당을 해체하라 라고 하는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외신 기자 NHK는 현장에서 실중계하고 있는 당시를 가급적 사실에 입각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제가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을 한번 이건 지금 없습니다. 이걸 떼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림 뒤에다가 마지막 완성을 할 때 제가 썼던 글인데 얼마만큼 절박해서 그렸는지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 종이만 띄어서 전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제 스스로 나약함도 있고 못남도 있겠지만 내가 무슨 그림 그리는 화가가 투사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한 것처럼 제가 보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이 글을 계속 공개하게 되고 이 글이 붙어 다니면 제 스스로가 해야 될 앞으로의 방향이 민주화 운동사나 민주화 투쟁사만 그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먼 훗날 족자로 만들어서 이 그림이 현대미술관에 혹시 소장되었을 때 또는 어디에 가 있을 때 그걸 그냥 덤으로 주겠노라 하면서 현재는 그림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액자도 돼 있고 어떤 근데 참 묘한 게 이런 그림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제주도에다가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돈이 많은 분이 이 그림을 호텔 로비에 걸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이 호텔에는 이러한 의식이 있고 과거에 우리가 아팠던 역사조차도 승화시켜서 새로운 동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와서 잘 것이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뒤에 지었을 때는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 그림을 사간다고 그래요. 참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화가가 힘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거나 조금이라도 어설프게 그려놓으면 참 사람들은 참 다양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난 뒤에요, 참 화가가 굉장히 이 야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요. 제가 옆에 있는데 전지 모르고 왜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관능적인 여성의 엉덩이를 그렸대요. 아 그럼 엉덩이 안 보이는 시가 어디가 있어요? 참 세상의 관점과 관념이라는 것은 대단히 참 잘못 보게 되면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림에서 어떻게 이게 관능성을 찾았는지, 그러면 이 남자를 보고는 왜 관능적이지 아니라고 하는지, 여성만 관능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도로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접니다. 이 그림에는 작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이 작가의 심정은 아마 저렇게 쏘아대니까 나도 짱돌을 들고 아마 던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슬하게 중간에서 난리 난 거죠. 이제 고개 내미는 순간에 두드러 맞는데, 그래서 이 절을 그린 거고요. 이 그림이 8m 31짜리입니다. 현대미술관 전시할 때 한 면이 길게 딱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WTO 수입 쌀 개방이 이제 나오고 이 전국에 모여 있는 농민들이 서울역에 모여서 광화문까지 시위하고 있는 기사를 보고 아 그것도 좀 그리겠다. 왜 농민들의 아픔을 그 당시에 했었던 그 현장을 그림으로 남기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위로부터 서울역으로부터 내려오는 과정들을, 그리고 마지막 이제 광화문에서 경찰에 시위대가 막히는 것을 방점을 딱 찍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전시장이 이제 어지간히 좁으면 전시하기 힘들 정도고요. 농민 해방부터 그때 있었던 것들을 서울역 앞에 있는 고가도로 위에 차가 지나갔을 때 못 올라갈 텐데 그 시위대 때문에 없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딱 죽치고 앉아가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계속 사진을 찍어가면서 이제 하나로 펼친 겁니다. 이 상복을 입고 전부 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따라갑니다. 참 처절합니다. 처절해. 근데 그 또 코미디 같은 게 이 농민들이 입었던 이 상복이, 가짜 상복이 이게 중국에서 만든 나이론 노란색 상복이, 수입 개방을 반대한다면서 수입품을 갖다 입고 있으면서 반대하는 아이러니도 또 있습니다. 이 경찰들이 여경이 중심으로 주로 서 있었어요. 쫙 실제로 일직선인데 더 높게 이렇게 펼친 거죠. 제가 여경들을 중심으로 딱 세워놓더라고요. 경찰들이 막고 여기서는 막 위에서 돌로 때리고 한쪽에서는 뭐 가스 쏘고 비키지 않으면 때려버린다고 이제 뭐 젊은이들이 몽둥이로 휘둘리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걸 안 그리면 이 객관성이 없어져요. 사실은 경찰만 학생을 때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경찰을 때리고 서로 맞부딪혀서 막 감정이 대립된 건데 이걸 이제 한쪽 입장에서만 그리게 되면 이 그림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와 군중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여기까지 역사화를 중심으로 하는 군중화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일본 재료와 중국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인가?
문방사우, 붓, 벼루, 먹, 종이. 국산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있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테마를 정했습니다. 내 그림을 이야기하지만 문방사우에 대한 이야기는 공유하겠다 하고, 오늘은 붓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림은 핵심이 필묵이라고 합니다. 붓하고 먹입니다. 붓은 기운 생동을 제일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요. 기운 생동, 살아서 팔딱거리는 것처럼 느끼게 그리는 것, 그것을 위하여 붓을 사용하죠. 붓에는 탄력이, 낭창낭창한 탄력이 생명입니다. 낭창낭창한 탄력 속에서 비로소 생명체가 드러나죠. 죽어있는 모든 것은 직선이고 딱딱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부드럽습니다. 이 붓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선입니다. 동양회화의 핵심은 바로 선에 있습니다. 선. 그래서 고래불화에서 보이는 그 탄력 있는 선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윤복의 미인도에서 보이고 있는 선,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부끄러운 듯 살포시 드러나 있는 선. 이 선은, 그 선이 있기 때문에, 필선 때문에 이 그림이 최고의 그림으로 우뚝 서는 거거든요. 선을 누가 잘 쓰느냐에 따라서 작가가 1급, 2급, 3급 하루가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재료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림 못 그리는 놈이 재료 탓한다? 천만에. 재료를 장악하지 못하는 작가는 아마추어입니다. 서양화의 페인팅은 문지르다 면을 칠하는 거고, 동양화는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동양화에서, 제가 그리고 있는 수목화에서 역사 속에서 당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윤곽선이 없는 동양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곽선이 없는 채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에 의하여 일본화되어 있는 채색화만 있습니다. 일본 채색화는 선이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배웠던 그 방법들이 일본어 잔재를 싣지 못하고 마치 일본 것이 한국인 것처럼 바뀌는 것처럼 계속 내려와서, 해원이나 그 이전에 신사임당이 그렸던 그림은 전부 다 선이 살아있으면서 색을 살리는 공생의 그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감으로 바뀌어버리고 일본 사람이 서양식으로 만든 면허 중심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그것이 한국화인 것처럼 착각하고 지금 살고 있고, 현재도 씻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선은 대상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그릴 때는 어린아이, 아까 해원 신윤복이 그릴 때처럼 미인을 그릴 때는 미인의 부끄러움 같이, 그리고 힘이 센 어떤 망치질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릴 때에는 망치질하는 선으로 아주 힘차게 내리 그세야 되거든요. 이게 한국화의 핵심적인 하나가 이런 겁니다. 왜 그리는데? 사의성, 뜻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을 통하여 방향을 나타내고 그 속에, 선 속에 사람의 감정을 숨기고 그러는 거죠. 사의성을 빼버리면 붓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화 붓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밑으로 물이 나오게 그리고, 서양화 붓은 칠합니다. 사의성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묵을 장하겠다는 것, 이것은 재료를 장하겠다는 건데, 재료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붉은색 물감으로 꽃을 그렸는데 그 위에 노란색으로, 고동색으로 벌을 그렸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려달라. 물감 안료를 잘못 사용하면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는 물감을 썼으니까 그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말빨이 세요. 작가가 뭐라고 하느냐, 10년 지났으면 벌이 죽었겠지, 지금 날아가고. 붓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물김치를 잘 담그고 최고의 맛은 물과 소금과 무뿐이 넣지 않아야 돼요. 이 세 가지입니다. 첨가한다면 대나무 이파리를 집어넣죠. 대잎처럼 항상 푸르고 그 하얀 그 군등내 난다고 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는 대처럼 지조와 절기를 지키고 곱고 소금 비어쓰되 항상 꽉 찬 인생을 영위하라고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과 소금, 무 외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한국화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그림은 여백이 텅텅 비어 있는데 몇 점 몇 점으로 사람을 움직여주는 그림이 최고입니다.
뺐기 때문에 물김치가 맛있는지는 거예요. 동치미가. 빼지 않고 집어넣어 보세요. 거기에 뭘 다른 거 자꾸 첨가해서 탁해지고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으니까 거기다 사이다를 집어넣죠. 온도를, 숙성 온도를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톡 쏘는 맛이 시원하고 맑은 맛이 나는데 할지 모르니까 설탕도 넣고 뭐 나는 꿀을 넣어서 설탕을 넣어서 막 싸우게 되고 거기다가 그냥 풀이 아니라 막 찹쌀풀을 넣고 배를 갈아서 막 난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맛 깊이 있고 시원한 맛 나오지 않습니다. 수묵화가 바로 그거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붓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붓은 붓 100개, 털 몇 개로 선 하나로 점 하나로 가장 간소화시키고 빼면 뺄수록 정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붓은 조건이 있어요. 먹을 묻혔을 때 먹물이 묻어야 되겠죠. 그리고 잘 흘러나와야 되고 그리고 붓의 끝에가 쭉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만들면 갈라지기 때문에 저는 붓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양 붓은 예외입니다. 서양 붓은. 붓의 재료는 양모, 염소입니다. 양모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게 양이 아니고 염소입니다. 염소인데 흰 염소. 대부분 쓰고 있는 털이 대부분 흰 염소 털입니다. 그런데 흰 염소 털인데 찬바람이 많고 추운 곳에서 나는 털, 눈을 맞은 털, 끝이 펴지고 매끄럽다. 수컷, 암컷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털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기가 부실부실합니다. 염소 중에서 앞다리 털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털을 섞으면 능청능청한 붓이 빡빡 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염소 수염으로 붓 만든다, 염소 꼬리로 만든다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도 머리털로는 만들 수 있지만 힘이 없어요. 겨드랑이 털로는 붓 만들지 못합니다. 반듯반듯해야 되지 꿀꿀한 털은 절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붓의 동양화 붓, 서해 붓은 거의 다가 염소 털입니다. 황모, 쪽제비입니다. 쪽제비는 아주 잡식성이죠. 참 무서운 건데 닭을 다 잡아먹으리고 쪽제비 꼬리털만 사용하고 우리나라의 특산품 중에 특산품입니다. 입동과 입준 사이가 적게해서 이때 이 족제비를 잡아서 꼬리만 말렸다가 이제 잘라 쓰죠. 중국에서도 유명합니다. 진상품으로 송나라 때에도 이 붓을 이제 원했습니다. 그런데 큰 붓은 없고 대부분 작은 붓을 만들 때 씁니다. 제사 모실 때 쓰고 있는 충문 같은 것은 대부분 이 황모로 씁니다. 작은 글씨들. 다음에 마모는 말털입니다. 말꼬리. 그럼 말 머리 뒤쪽에 있는 털을 활용하는데 매우 거칠고 길어서 큰 글씨를 쓸 때에 붓이 마치 항아리 많은 붓도 만들어 쓰게 되고 그래서 큰 붓을 만들 때는 말꼬리. 단 여기에 모든 조건이 있어요. 털로 붓을 만들 때에는 끝을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테모필이라고 해서 어릴 때 태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붓을 만들어서 주는 사람은 머리를 중간에 가위로 잘라버리면 붓은 못 만듭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첫 번째 깎은 머리만 붓을 만들어집니다. 왜? 끝이 나와야 되니까. 끝이 없는 것은 붓이 불가능합니다. 갈라져 버립니다. 붓 중에서 붓 중에 붓, 산토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산토끼가 몇 마리 있는지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별 군데다 연락을 해서 산토끼를 잡아보고 싶어도 산토끼가 없습니다. 산토끼 이 등에 나 있는 털이 그렇게 강력하고 빳빳해서 낭창낭창해서 붓 중에 붓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깊은 산,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 사는 산토끼가 되고 추운 겨울개가 되고 그래서 끝이 털 하나를 보면 날카롭고 빳빳하고 세기 때문에 산토끼 털이 기록에 보면 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양이 털. 겨울 고양이 등줄기를 잘라가지고 만든 붓입니다. 털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우 정교한 표현을 할 때에 최고의 기량을 차지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붓 중에 하나가 이 고양이 털인데 이 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제가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졸다가 붓만 잡고 있는데 지가 스스로 물감이 종이에 묻어버려요. 그만큼
섬세한 표현이 고양이 털로 가능합니다. 그냥 고양이 털의 단점은 털이 하나 있으면 중간 부분이 굵고 꼬리가 가늘기 때문에 긴 털을 못 만들고 잘라서 묶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소리 너무 강해서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털입니다. 예. 다음에 우모, 소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털이 있는데요. 소 귀 속에 있는 털 뻣뻣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모, 소고 귀 속에 있는 털을 사용하고, 단점 먹이 줄줄 흘러버립니다. 돼지털입니다. 좋은 서양화 작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털이 돈모입니다. 동양화에서도 돈모를 사용합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추사 김영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서예가가 이 멧돼지 털을 가지고 만든 붓 때문에 어찌 보면 추사체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멧돼지 털이 추사체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재료였던 거죠. 멧돼지 털은 어떤가요? 눈으로 보면 압니다. 털 끝이 세 개로 가지처럼 갈라졌습니다. 멧돼지는 간지러우면 소나무나 나무에 등을 비비면서 긁죠. 여기에 털이 뽑혀 있는데 등산하다 보면 그 털들을 뽑혀 있는 걸, 꽂혀 있는 걸 보면 세 개로 갈라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 멧돼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른 건 잊어버리는데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액. 암컷, 다른 것은 다 수컷인데 거의 유일무이하게 노루는 암컷입니다. 수컷은 붓이 좋지 않아요. 암컷, 노루, 겨드랑이에서 난 털. 앞다리도 아니고 수염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아무도 그것도 못 써요. 노루 한 마리를 잡으면 털이 붓이 한 10자루 작은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름에 잡은 노루 털은 붓을 못 만들어요. 겨울에 잡아있는 노루. 좋은 점이 뭐냐, 현미경으로 보면 노루 겨드랑이에서 나온 털은 구멍이, 홈이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묻히게 되면 홈 속으로 물이 가득 고여 있어요. 그래서 선을 그으면 보통 붓은 30cm 뿐이 그어지지 않는데 노루 장액은 60cm가 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석봉 같은 사람이 잔글씨를 쓸 때 장액붓으로 썼을 수 있다. 한 번 찍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 펜으로 글씨 쓸 때 안전펜이 나와가지고 속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서 흐르지 않고 먹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노루 장액으로 붓을 만들어 쓰면 선을 그을 때도 중간중간마다 묻히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이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놔두면 좀벌레가 제일 먼저 생기고 먹어버려요. 너무 맛이 좋은가 봐요. 부들부들하고 이 볼에다가 문질러 보면 마치 그냥 바람결처럼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선이, 이 호가 길고 그래서 또 먹을 묻혀 보면은 바닥바닥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귀하게 이 장액붓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구토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개털입니다. 그러니까 뭐 툭 하면은 내가 이게 털갈이가 끝나야 됩니다. 털갈이 끝나다는 것은 이제 한참 겨울이죠. 주로 우리나라 서당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개 꼬리로. 단점, 조금만 따뜻한 물에 담궈 놓으면 노린내가 너무 나버립니다. 서수, 쥐수염입니다. 탁월합니다. 쥐는 수염을 통하여 거리, 빛, 소리 모든 감각을 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참기름을 먹다가 우리가 집중도가 없어서 뚜껑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했는데 참기름을 먹을 때 보면 참기름 병에 이상하게 먼지가 묻어 있고 털들이 작은 것이 묻어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하다가 쥐가 여기까지 올라오나, 이 병을 어떻게 타나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1시, 2시 정도에 불을 끄고 쭉 이걸 관찰을 해보니까, 야, 이렇게 영리한 게 쥐구나. 앞에 있는 난간에 있는 못을 앞발로 딱 잡고 꼬리를 조준하여 그 참기름 병에다가 쑥 집어넣더라. 그리고 힘을 주어서 턱걸이 것처럼 잡아당기고 힘을 주니까
사이로 꼬리가 자기 입으로 쫙 와요. 그걸 놀랍습니다. 정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쥐는 식용장에서 사람의 소리, 냄새 모든 것들을 감지하고 털로 감지하는 이 털을 뽑아가지고 붓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뛰어난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오미를 느끼게 되고 오향을 느끼는 붓털인데, 그래서 이 쥐 수염은 동서양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붓이라고 칭송하는데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사도 서수필은 최고다. 제가 KBS에서 그 윤두서 그림을 재현할 때 서수 쥐 200마리를 잡아가지고 부단 자료를 만들어서 재현을 했는데 정말 줄줄 미끄러지듯이 선이 나옵니다. 1mm도 안 되고 0.5mm 되는 선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줄기차게 나오는지 연면하게 나오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우수한 붓이고 힘이 좋습니다. 단점은 쥐가 굵다. 그러니까 묶은 데가 굵고 앞에가 뾰족하기 때문에 긴 붓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이론을 하면 붓을 제가 쓰고 있는 붓입니다. 여기 말이고요. 다람쥐 꼬리고, 여기 보면 어떤 게 하나가 쥐 수염이 있고요. 다음에 돼지 돈모가 있고, 하여튼 각양각색의 붓이 한 20종류가 같이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접시가 파레트입니다. 동양화는 흰색이. 그리고 여기에서 많이 얼마만큼 성량에 따라서 선이 곱게 나오는 거예요. 거칠게 나올 때는 거칠게 가려야 되겠죠. 쪽제비 꼬리입니다. 이 꼬리를 잘라서 붓을 만들어요. 쪽제비 꼬리를 확대해 보면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끝이 쭉쭉 빠져야 되고요. 이렇게. 이게 동물성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을 제거하는 것이 또 핵심입니다. 지방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붓이 안 돼요. 미끄러지고 먹이 붙지를 않아서. 지방분을 제거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결을 태운, 그러니까 벼 껍질을 태운 재를 가지고 다리미로 눌러서 기름을 빼는 거죠. 이렇게 꼿꼿하게 하는 것 보면 이 붓털이 확대했을 때 이렇게 끊어지는 붓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붓이 갈라져 버려요. 빼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술인 건데요. 이 고양이 털입니다. 이게 쫙쫙 뻗었습니다. 이 끝부분이 이렇게 휘어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좋은 붓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거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붓 한 자루로 뜻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붓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식할 때 뭐 소금 간 잘 맞추는 사람이 음식이 최고봉인 것처럼 그런 소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양이 털은 뽑아보면 이렇게 중간이 두꺼워서 여기 잘라버려야 돼요. 이 흐물흐물하는 이런 털들은 붓을 못 만듭니다. 만들지 못합니다. 노루 겨드랑이 털입니다. 지금 똑같은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훨씬 가늘죠. 이건 황모는 두껍고 이제 돼지 털은 더 두꺼울 겁니다. 끝이 이렇게 쭉쭉 빠지지 않으면 붓 사용하죠. 그런데 아까 고양이 털처럼 휘인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속눈썹, 눈동자 그런 거 그릴 때, 머리털을 그릴 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게 묻는 것은 붓에 우뭇가사리를 묻혀가지고 이제 동그랗게 만드는 것을 풀면 이런 게 묻어 있으면 먹이 붓이 잘 안 되고, 끝이 이거 쪽제비 털입니다. 끝이 이렇게 쪽쪽 빠져요. 이것도. 그래서 쪽제비 털이 진상품으로 힘이 넘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굵죠. 똑같은 카메라예요. 돼지털입니다. 돼지털. 돼지털인데 이렇게 잘라져 있는 붓이 있는 순간에 이것은 안 돼요. 쓸 수 없어요. 붓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지고 이게 달아져서 이제 뭐가 이제 벌레가 먹은 거죠. 이 털은 뭘까요? 혹시 알아맞힌 분 있으면 제가 노루 장액붓 하나 선물할게요. 이렇게 쭉 빠집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굵기도 일정합니다. 끝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인조모. 네. 인조모가 엄청 뻣뻣해요.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이 붓은 인조모로 만든 게 대부분입니다. 문제입니다. 문제. 강하기만 하지 부드러움이 없어요.
인생이나 모든 삶 속에서는 바람결 같은 것이 있어야, 바람이 불어야 식물이 크죠. 인조모인데 이 인조모를 지금 잘 쓰는 사람은, 배우는 학생이 인조모만을 뻣뻣한 털을 인조모인지도 모르고 선택한다 그러면 이건 학습을 처음에 선생만으로부터 그렇게 받은 거거든요. 절대로 부드러운 선,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해원 신유목 같은 살아있는 선은 인조모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만 붓이, 그림이 힘이 있어야만, 선이 빳빳해야만, 일정하게 나가야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빨리 없애고, 대상에 따라서 선도 쉬었다가 잠도 잤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무유자연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붓을 뽑아서 이렇게 하나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집불 태워서, 결을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우리 옛날에 여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옷을 빠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pH 농도가. 그리고 기름기를 다 빼고 난 뒤에는 모든 털을 좌우로 놓으면서 계속 섞습니다. 이 섞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붓 한 자루에는 긴 털과 짧은 털과 더 짧은 털 세 종류가 막 섞여 있습니다. 이 섞는 걸 잘 섞어야 붓이 이렇게 동그랗게 끝부분이 빠지는 거지. 이게 안 섞이면은요, 서양화 붓이 되는 거예요. 서양화 붓은 섞이지 않아요. 똑같은 붓으로 만들기 때문에 납작하고 동그라서 딱 펼쳐보면은 전부 다 끝이 동일합니다. 속이 나가니. 동양화 붓은 이 속에 작은 털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막 섞습니다. 이분이 섞어서 이 섞인 것을 분류해 봤습니다. 길이를 갖다 놓고 이 섞인 거 분류해 보니까 긴 것, 중간 조금 짧은 것, 더 짧은 것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걸 또 분류하면 이렇게 반절짜리로 나오거든요. 이게 섞이는 거예요. 이게 기술입니다. 이 섞인 붓을 이제는 종이로 전부 다 뒤에서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뒤를 그 밀랍으로 지지거나 본드를 사용합니다. 악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막 뽑았을 때 나오는 이 고양이 털인데요. 털 종류를 얼마나 굳센지를 보이기 위해서 한 거고, 이렇게 돼 있는 털을 뒤에서 보면 앞에는 이렇게 털로 보이지만 뒤에서 보면은 꼭 담배를 말아놓은 것처럼 이게 하나하나 붓 한 자루의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대나무를 이용해서 준비하고, 이 부분이 밀랍으로 지져져서 끈으로 실로 묶고, 실로 묶는 것이 매우 이제 빠지지 않게 하는 중국의 붓과 한국의 붓을 다르게 구별시켜주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국 붓을 사용할 때에는 물통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오랫동안 놔두면 다 빠져버려요. 한국 붓은 여기에 악교로 접착제로 붙이고 나서 끈으로 묶고 다시 이걸 접착제로 붙였기 때문에 물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붓은요, 한 달에 하나 정도씩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평생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하나씩 붓이 달아져요. 붓은 끊임없이 종이랑 접촉하면서 막 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붓은 새 것이 좋은 것이고 먹은 오래된 것이 좋고 그래요. 이것은 단비틀 꼬리로 만든 붓이고, 이것은 이제 쪽제비 틀 중에 제일 큰 것으로 한 거고, 고양이 꼬리, 등줄기, 뭐 요게 노루, 겨드랑이 이렇게 해서 뭐 붓을 한번, 이번에 이 강의를 위하여 붓 만드는 사람 집에 가서 제가 다시 털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만들었던 붓입니다. 제가 있는 붓은 대부분 사용한 붓이어서 색깔들이 다 시커멓게 묻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붓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 붓은 새로울수록 좋다. 붓은 섞는 것이 무엇 중요하다. 붓은 겨울에 잡는 털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필목을 운용한다는 것은 작가가 붓의 성질을 잘 알았을 때, 이 붓은 이렇게 천천히, 이 붓은 이렇게 빨리, 이 붓은 이 손을 떨어가면서, 이 붓은 붓 끝만 가지고, 이 붓은 붓의 중간까지 이 속성, 재료를 장악한다는 것은 작가가 되는 첫 번째 길목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미술대학이나 모든 데 재료학을 가르치지 않고 재료학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모두 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수학을 배울 때도 수학 원리를 먼저 알아야지, 원리 모르고 그냥 고급 전통만 알았다가 나중에 사상 누각이 되는 거 똑같아요. 늦어도 기본을 따박따박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출세지향적이거나 이해가 우선되고 있는 사회현실 속에서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선을 어떻게 쓰느냐.
형상을 어떻게 그리느냐? 윤곽선으로부터 그림이 시작하기 때문에 붓에 대한 속성으로부터 아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그림이 아니라 이제 역사 속의 인물, 예술은 정신을 어떻게 그리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 전공 분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